그리고 작은 연방제입니다. 멀리 강화도에서 오신 이시우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김용만 선생님 그 민족화해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2, 30년 전에 전국연합 할 때부터 쭉 배웠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고 또 얹어가지고 강의까지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제 6.15 그 기념일이 되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강대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이 사실 더 위험했습니다. 전쟁 앞에까지 갔었고 그 전쟁 앞에까지 갔던 분위기를 완전히 되돌려가지고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정말 여러분 다 뭐가 될 줄 아셨었죠. 근데 그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뭔가 해보려고 정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났고 그런 요소들이 좌절돼가지고 오늘날 이런 꼴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4.27 판문점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북 간에 맺은 합의가 9월 19일,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체육관 운동장에 가가지고 평양 시민 앞에서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돌아와서 했던 사인입니다. 근데 이 9.19 합의서는 완전 잊혀져 버렸습니다. 지금 모든 웬만한 합의서들이 다 잊혀졌기 때문에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잊혀져 버렸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9.19 합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이 9.19 합의가 얼마나 엄청난 합의인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엔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전협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알아야지 우리가 9.19 합의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판에 좀 쓰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칠판을 쓰다가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 게 있으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제 유엔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6.25 또 기념일이 되고 하는데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할 때 전쟁은 국가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전쟁을 하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헌법이나 당시 미국에서는 북한을 도저히 국가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라는 말을 쓰면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는 이런 곤란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반국가 단체, 우리 이제 헌법상의 반국가 단체를 보고 반국가 단체가 벌인 내전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일종의 6.25 동단이란 말이 있죠. 움직이는 내란이다 해서 동단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씀이 되면 또 뭐가 된다냐면 미국이 참여한 게 국고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 헌장 2조 상황에 보면 한 나라의 주권에서 절대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고 내정 불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한 유엔 헌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스틱 국내적인 문제, 그 나라의 국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못한 나라가 하는 것이 철저한 원칙인데 내란이라고 하게 되면 국내 문제인데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기 전인 6월 27일 안보리 결의가 5일 있었거든요. 오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명백하게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을 행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급하니까 저질러 버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25 동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미국이 참여하게 프로젝트. 그래서 한국 전쟁이란 말도 문제가 있고 6.25 굴레란 말도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도저도 못한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유엔사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정전협정을 실제로 관리하고 주무르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남북간의 합의에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비무장지대 군사부에서 통과하려고 할 때 유엔사가 다 가로막은 사실 기억나시죠? 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지피를 철거해서 이제 독일 외교관들을 데려다가 부정시를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들어가려고 한데도 유엔사가 가로막아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서 그때 비로소 유엔사가 우리 통일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유엔사가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드러내지 않는데 처음으로 자기 존재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그냥 한국전쟁 때 70년 전에 한국전쟁 때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린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기인데 과연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합법적인 기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이제 전쟁 6월 25일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며칠 안 지난 상태죠. 7월 7일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사 창설 결의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유엔사가 만들어진 걸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엔사 창설 결의에는 첫 번째 제가 이제 저 슬라이드 준비하는데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칠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엔이 어떤 나라의 사실상의 전쟁, 이제 유엔에서는 전쟁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고 군사적 강제 조치라는 말을 갖습니다. 전쟁 자체를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유엔 전쟁이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요. 사실상의 군사적 강제 조치를 취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유엔 헌장 39조라고 하는 것에서 39조에서 이제 그 나라의 상태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만약 한국에서 뭐가 터졌다 그러면 그 상태가 평화의 위협인지, 위협을 구성하는 거죠. 평화의 파괴인지, 침략인지, 이 세 중에 하나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한국 전쟁뿐 아니라 지금 최근에 있었던 리비아 전쟁, 시리아 전쟁 모든 전쟁에서 유엔 안보리가 그 나라의 사태를 유엔이 개입하려고 하면 일단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 있었던 사태들은 리비아 같은 경우에 평화의 위협을 구성한다 이런 동굴을 보통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유엔 헌장에 따르면 침략일 때만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침략으로 정했을 때만. 근데 유엔이 만들어진 시기까지 어떤 나라의 사태에 대해서 침략이라고 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군사적 강제 조치가 있을 수 없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라크, 옛날 벤탄 같은 경우 이제 유엔이 접근하지 않습니다만 리비아, 시리아 최근의 사태들이 다 유엔의 이름으로 사실상의 공격을 들어갔거든요. 유엔 헌장과 위반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군사적 강제 조치에 대해서 권고할지 그 다음에 결정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군사적 강제 조치를 결정한 경우는 역시 유엔 안보리가 만들어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당연히 권고했겠죠. 군사적 지원을 권고한다고 끝났습니다. 근데 권고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나 비슷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 유엔 헌장을 만들 때, 유엔 헌장을 처음 만들 때, 40년 정도 처음 만들 때 브라질에 있는 대표가 유엔 헌장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권고라고 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해서 처리해놓고 실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해가지고 미국 대표한테 정식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자 미국 대표가 권고는 반드시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단어다. 결정을 해야지만이 군사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만들어질 때 권고와 결정은 명확하게 개념을 정해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 권고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한국에서의 군사 조치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개 유엔 참여국이 참여했잖아요. 이건 뭐냔 말이에요. 이건 유엔의 조치가 아니고 각국의 조치입니다. 그 나라가 조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엔은 단 한 번도 한국에서 유엔의 조치로 군사적 조치를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부산에 가면 유엔군 참전 묘지도 있고, 그죠? 지금 매년마다 16개 참전국의 군인들을 불러다가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고 있는 정부가 이러고 있는데 유엔 조치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지금 불법이 되는 건데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1994년도에 유엔 사무국 내에 법률과가 있습니다. 보통 법률국이라고 하는데요. 법률국에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항목 문제를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엔 법률국 해석은 한국에서 유엔의 조치는 없었다. 유엔사는 유엔 기구가 아니다. 이게 93년 유엔의 공식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북한이라고 공문을 딱 보내줬습니다. 공식 공문이 존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엔사는 유엔 조직이 아니고 유엔 해체는 유엔이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알아서 하는 문제라고 딱 공식적인 표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국가사회에서 무슨 걸 하더라도 유엔 사안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7일 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유엔 사령부를 창설하는 문서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유엔 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단어는 그 유엔 결의문에 안보 결의문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의 통합 사령부를 창설한다거나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엔사라는 이름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유엔은 유엔사 창설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통합 사령부를 7월 7일 날 통합 사령부를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건 미국이 반대해서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최초로 유엔이 처음으로 어떤 나라에 군대를 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당시 유엔 안보 국가들은 처음으로 유엔이 군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이름을 쓰죠. 당시 트리거블이라고 하는 사무총장도 유엔 기구라고 하는 이름을 꼭 넣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미합참에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유엔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미국의 군사교범, 군사 지휘에 관한 야전법에 보면 미군은 절대 다른 나라 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 유엔 사령부가 되게 되면 유엔 사령관이 다른 나라 사령관이 되게 되면 미군이 그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셨잖아요. 이런 걸 염려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합참이주해가지고 결국 유엔 사령부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미국 통합사령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7월 7일 날 오전에 그 결의문이 통과되기 전에 안보리 의장인 당시 노르웨이 이름이 알기 쉬워요. 순대에서 정말이었습니다. 너무 설치자로 노르웨이 안보리 의장이 야 좋다. 그럼 너희들 미국의 뜻을 충분히 알겠다. 그래도 한 단어만 꼭 넣어달라. 넣어줬으면 좋겠다. 간청을 한다. 유엔을 위하여 한 단어만 좀 넣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거절했습니다. 그 엑시슨 국무장관. 그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결정에 의해서 이 통합사령부라는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 통합사령부를 창설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7월 25일 날 이제 그 일본 도쿄에 있는 그 천안국 바로 앞에 있는 그 다이치 빌딩이라는 빌딩에서 이제 창설식을 하는데 창설식을 할 때 트랙터에 통합사령부 창설식 매일 때 유엔 사령부 창설식을 딱 그 글자를 박아놓으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유엔 사령부를 해버렸어요. 유엔 사령부는 그래서 미국이 EU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역시 아까
94년도 그 유엔 법률국에 따르면 이게 이제 잘못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유엔서라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다라고 딱 명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엔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엔사라고 하는 명칭의 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100%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내용이 뭐냐면 유엔 깃발을 이제 사용하도록 승인한다라고 딱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던보고 유엔사령관 통합자라고 할지라도 그냥 유엔 깃발을 들고 싸우는 거니까 뭐 그 유엔 조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전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유엔 깃발을 사용하도록 한 그 안보리 결정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깃발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엔 깃발 사용 승인권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1947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유엔 깃발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엔 사무총장만이 유엔 깃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보리가 결정했잖아. 문제가 유엔 깃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깃발법은 그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법입니다. 유엔 사각형으로 하고 바탕을 파란색으로 하고 이런 내용, 자잘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법이거든요. 이 유엔 깃발법에 그런 내용 끝에 사무총장이 유엔 깃발 승인권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었죠.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가 이걸 딱 승인하고 나서 보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역시 이것도 유엔 법률국에서 잘못된 유엔 안보리의 잔재다 이렇게 딱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는 잘 보이십니까? 여기 송두기고 여기 태극기고 여기 가운데 유엔기가 모든 미군 기지에 개항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75년도까지는 이 파주 있는 그 기지였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가운데 유엔 깃발이 개항되어 있습니다. 근데 1975년 8월 28일 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게 당시 이제 유엔 이름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유엔 깃발 사용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문제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전 세계 36개국이 유엔 총회 그 결의문을 해가지고 깃발 내려라. 이름 쓰지 마라. 이걸 유엔 총회에서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선제를 질주합니다. 75년도 11월 달에 이 유엔 총회에서 결정나게 되면 이게 자기네가 챙필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월 28일 날 이 유엔 깃발을 주한미군 기지에 있었던 유엔 깃발 다 내려버렸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유엔 깃발은 지금 이제 뭐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유엔 미국 스스로가 알아서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김무장 대담에 이렇게 유엔 깃발의 개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유엔 깃발법에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 나시겠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유엔 사령부가 한국의 주한 유엔 사령부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유엔 사령부 후방 기지가 있어가지고 이건 지금 7개 후방 기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일본 오키나와 그 캠프파이트라고 하는 화이트비치라고 하는 해병대 기지입니다. 여기 보면 저렇게 딱 나와 있죠. 유엔 깃발을 아침에 7시가 되면 유엔 깃발을 개항합니다. 이 깃발도 이렇게 없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유엔 사무총장한테 보낸 문서입니다. 2019년 9월달에 보낸 문서인데요. 유엔 그 사무총장한테 지금 그 유엔 깃발을 유엔사가 사용하는 건 유엔 깃발법 위반이지 않냐라고 하는 걸 해야 했더니 한 2년 동안 잠잠하다가 1년 뒤 2020년 11월 25일, 28일 날 유엔 깃발법을 개정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려면 지금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쓰게 된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 대표적인
하나 조항만 예를 들면 유엔 깃발을 발목으로 해가지고 유엔과 제휴관계가 있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유엔 같은 경우는 유엔 깃발을 발목으로 해가지고 유엔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마치 유엔 기구인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위를 금지한다고 딱 찍어가지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뀐 유엔 깃발법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금 더 이상 유엔 깃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었었어요. 근데 한번 보내봤습니다. 사무총장한테.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고 유엔에 속해 있는 NGO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소속 NGO 기구가 있는데 그 NGO 기구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빌려서 이제 냈는데 여러분 정부가 나서가지고 유엔에 무슨 그 헌장 그다음에 법 이런 거 조항 하나 바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그 작은 틈을 딱 찌르니까 사무총장이 알아가지고 그냥 바로 67년도에 바꾼 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깃발법이거든요.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고 그런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만 알고 있으면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문서가 찾아와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이제 1950년 12월 12일 날, 10월 1일 날 이게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고 38선 이북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령부한테 통치권, 점령권을 임시로 위임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코리아에 보이시나요? 이 위원회가 도착하는 동안, 동안이라는 뜻인데 그 동안에만 임시로 유엔사한테 38선 이북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난 뒤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1954년도에 그 38선 이북 지역이 생겼어요. 한국에. 원래 전쟁은 38선 놓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휴전선이 동쪽은 우리가 올라가 뺏어가지고 동쪽 지역이 38선 이북 지역이 생겨버린 거죠. 이때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38선 이북은 원래 북한 주민들이었죠. 북한 주민들이었는데 이제 휴전선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그 인제, 양구, 고성 이런 주민들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사에서는 갑자기 막 주민들이 38선이 올라오니까 야 이거 유엔사가 행정적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호적정도 해줘야 되고 뭐 농지개혁도 해야 되고 막 이걸 다 해줘야 되는데 군대에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점령권을 당시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었는데 그 중에서 점령권과 통치권을 위해서 행정권만 한국 정부에 이양하는 행사가 1954년 12월 17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반인들 잘 모르는 사실이죠. 이걸 하면서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이남이잖아요. 38선과 군사분계선 사이. 이 중에서 비무장지대, 지금 철조망이 된 비무장지대만 요 행정권을 이양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까지는 남측 비무장지대 있죠. 지금 대성동 마을에 이런 많이 있는 이런 데는 행정권조차도 이양받지 못했어요. 근데 당시 이제 변형태 외무부 장관한테 미국의 테일러 유엔사령관이 보낸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8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남은 유엔 사령국의 군사 점령 지역으로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점령 기록도 있어요. 38선 이북 지역은. 그 중에서 그나마 38선 이북 지금 강원도 지역은 행정권 이용받았는데 지금 군사분계선 안에 있는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는 비무장의 남측 지역은 행정권조차도 인정받지 않았고 여전히 점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선 이런 표시 많이 보셨죠? 강원도 여행하고는 요 뒤쪽부터는 이전까지는 점령지구, 유엔사령부의 점령지였던 곳입니다. 지금도 행정권만 이양받았고 입법권, 사법권은 유엔사가 이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입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거고, 그죠? 사법은 대법관한테 작동하는 법원이 있는 건데 가운데 다 있잖아.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위원사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한테 입법권과 사법권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정도협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도협정은 한국 정부가 정도협정에 사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한국 정부한테 정도협정은 법적으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법적으로 부존재합니다. 이게 세련된 용어로 법적 부존재라고 합니다. 법적 지위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정도협정을 따르고 있죠. 이게 참 무슨 일입니다. 한국은 정도협정에 따르지 않으려고 사인하지 않았던 건데 여전히 누구보다 열심히 정도협정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사령부에서 그래서 정도협정에 따라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너무 알아서 그냥 기는 식으로 정도협정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도협정은 정도협정이 만들어지기 난 뒤에 정도협정 자체가 부존재하지만 이미 정도협정의 효력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법적지가 부존재하는 효력이 보고 따질 게 없어요. 일단 법적지가 존재해야지 효력을 따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설령 법적 지위를 존재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효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도협정을 위반하면 효력은 일방이 폐기하도록 할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정도협정 13박 기억에 딱 보면 정도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단 3일 이내에 비무장지대안에 있는 모든 지뢰, 철조망, 폭발물 이 세 개를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를 철수하는 아니라 이 세 개를 철수한다고 제가 된다고 딱 3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전 직후에는 철조망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철조망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6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철조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66년, 77년도에 철조망이 만들어지기 전에 1년 전에 한국군이 목책을 설치한 사람이에요. 철조망이 아니었어요. 목책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69년도에 이제 여기 근무하던 미군이 찍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미군들 사이트에 올려놓은 사진이 이때 68년도에 만들어진 철조망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전까지 철조망 그러면 이렇게 가시철조망 이런 걸로 사는데 그 철조망이 아니고 여기는 Y자로 대를 세우고 옆에 펜스를 치고 위에 둥그렇게 이렇게 그 철조망을 감아놓은 이런 형태죠. 이 형태가 처음 쓰여진 게 바로 67년 11월 24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8년 1월 22일입니다. 김진조 부대가 바로 여기로 당시에는 67년 11월 24일에는 전선 전체를 친 게 아니었었거든요. 미군들이 근무하던 문산 지역만 쳤었는데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철조망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넘어올 수 있었죠. 김진조 부대가. 그런데 일부러 문산 지역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 뒤에 북한도 철조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철조망을 원래 정전협정상 치지 못하고 돼 있는데 철조망을 오히려 이렇게 쳤기 때문에 정전협정 13조 기원목에 위반이 되는 거죠. 이미 정전협정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건 이제 GP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멋있지 않고 옛날에 그냥 모래주머니 갖다 놓고 그냥 만들어진 GP인데 GP도 비무장지대 안에 병력이 군인이 못 들어가도록 할인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이 지금 막 다 들어가서 하고 있죠. 이것도 60년대를 거치면서 저런 것들이 정전협정과 무관하게 바꿔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은 여기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자, 여기에 68년도 처음 기자들한테 공개된 11월 24일 철조망의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철조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핵포입니다. 아니스톤이라고 하는 원자포인데요. 핵을 전술핵을 쏘는 폭탄이
포탄을 가져와서 이제 쏘는 그 전차인데 어니스존이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핵무기를 58년대에 배치합니다. 14만 리을에 정전병 14만 리을에 보면 한국 바깥으로부터 어떠한 무기도 어떠한 군인도 추가로 현재 있는 무기 말고 추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하다고 그러면서 58년대 핵무기를 미군들을 줄이는 대신에 핵을 갖다 놓으면 효과적이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나름대로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14만 리얼목을 아예 우리는 그냥 폐기한다고 손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먼저 정전적 폐기를 손해버렸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정전적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저 노란선이 뭡니까? 군사 분계선에 딱 노란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었죠. 자, 이때 당시 TV에 나와서 두 장면을 막 설명하는 그 TV 패널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나와가지고 야, 이 장면 이런 장면이야 할 때 전문가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야, 이게 지금 남과 북만 합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엔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걸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유엔 사령관의 허가를 받고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런 설명을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군사국에 넘어갈 때 남북이 합의하면 되는 거지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군사국을 통과하려면 유엔 사령관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라선 전망대, 화두의 군산의 도라선 전망대 하면 이런 모습으로 하고 그림이 있어요. 이게 미군인데 원래 노란 완장을 차는 구름한테 안 차고 이제 기어올라가서 있는 건데 유엔사 남북관리구역 통제관이라고 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유엔 군인입니다. 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요 이제 개성 나가는 길이 이제 저 아래 있잖아요. 내려다보면서 지금 군사국에 넘어가 된다 만다 이런 걸 이제 그 유엔사에 보고해가지고 유엔 사령부가 한국 국방부에 연락해서 한국 국방부가 다시 청와대 안보수한테 연락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각하 넘어가서 된답니다 해가지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노란이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미군도 있고 호주 군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엔 군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당시 이제 철도 공사할 때 철도 이제 마지막 공사 이제 까지 가가지고 여기 뚫었죠. 뚫을 때 이제 마지막 공간을 있는 걸 장면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유엔사가 군사분계선과 이런 걸 관리한다고 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북한에 갈 때, 금강산에 갈 때 이렇게 노란 완장을 차고 이게 이제 기자들인데요. 이렇게 통제하는 여기 통제관 그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유엔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면 당연히 유엔 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보통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이 반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 말이죠. 정전증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게 정전증 7항이거든요.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허가사항은 유엔 사령관이 아니고 군사정전이 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모든 걸 다 해요. 이 군사정전위원회는 이제 양측이죠. 쌍방입니다. 쌍방이니까 인민군하고 유엔사죠. 군사정전위원회만이 군사국에서 통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 사령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군사정전위원회는 1994년도에 인민군이 야 우리 못해보겠다 그러면서 그냥 탈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쌍방 간에 같이 합의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였고 군사정전위는 이 아래에 이제 유엔사 군사정전회가 있고 인민군 정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민군 정전회가 없어지니까
유엔 군사정권에만 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엔 사령관의 허가를 받고 넘어가는 게 정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민군사정전회가 빠지면서 군사정전회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단쪽이 남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계약할 때, 전세계약 할 때 주인이 있고 이제 그 임대인 있잖아요. 한쪽이 계약서를 쓰면 계약 자체가 성립 안 되죠. 그죠? 반드시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다 사인해야지만 성립되는 거잖아요. 군사정전회가 다 그런 데 있습니다. 명확히 돼 있어요. 정전협정에 군사정전회는 쌍방이 공동으로 결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딱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반쪽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엔사는 자기네가 반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전협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해를 넘어갈 때 유엔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 마냐라고 하는 걸 일반인이 몰랐잖아요. 모르는 게 사실 진실입니다. 그냥 북쪽에서 넘어오는 걸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유엔사를 가실 거 전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2018년 타임플루 약을 전달할 때 약은 넘어갈 수 있지만 풀어가 안 되더라고 돌아오고 이랬었잖아요. 군사 분계 상황까지 갔으면 이 군사분계를 통과하는 것은 유엔 사령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북쪽에 허용하면 북쪽에 오니까 북쪽 허락을 받아야 되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유엔 사령관 허가를 받지 않고 못 넘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적적인 너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협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전협정을 인정하나 치더라도 오해가 풀릴 수 있고, 사실 지금 정전협정은 거의 이 94년 이후로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됐어요. 정전협정 지금 유일하게 지켜지고 있는 건 군사분계선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가동 정지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모든 남북 군사합의서는요,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14선언, 사실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이 앞에 남북 합의서들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르잖아요. 다르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모든 남북 군사합의서뿐 아니라 합의서에는 정전협정에 따라라고 하는 단서가 항상 달려있었습니다. 남북이 뭐 하려고 할 때 정전협정에 따라고 한다. 철도 들어올 때 정전협정에 따라고 한다. 다 이게 달려있었거든요. 근데 9.19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무슨 의미죠? 여기까지는 남북합의서를 이해하려면 정전협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엔사가 뛰어들어와요. 유엔사가 뛰어들어온 것을 남북합의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합의서에서는 정전협정에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싹 사라지면서 더 이상 유엔사와 논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이것부터 이거 잘 합의서를 잘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이거의 가치를 잘 몰랐었는데 내용상으로 완전히 이전까지의 이 정전협정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무장들을 관리하는데 정전협정이라는 것도 하나가 여전히 있죠. 유엔사가 주장하면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구조였어요. 정전협정 밑에 남북합의서가 지배를 받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북합의서가 이리 갔어요. 대등해. 정전협정과 대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할 수 있죠. 지금 하나의 장소에 두 개의 공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가 욕을 많이 합니다만
할 만큼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요. 여러분도 한강하구에 수로조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강하구 수로조사할 때 한강하구가 경상일 때는 유엔사 장관이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 장관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까지 거의 그냥 법률처럼 지켜져 왔던 건데 그날 수로조사를 하려고 그날 이제 남북이 만나고 했는데 안 기억해가지고 만나는 장소를 못 찾았어요. 서로. 그래가지고 원래 정정에 따른 구성원에 따르면 한강하구에 무슨 부표 같은 걸 뜨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부표 같은 걸 뜨게 되면 영토 분쟁처럼 이렇게 될까봐 그런 여기서 부표를 못 뜨게 돼 있었는데 그날은 장소를 특정해서 부표를 띄웠어요. 유엔사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띄웠어요. 당장 만날 지점을 잡아야 되니까. 또 남쪽 배에서 북쪽 배로 사람이 옮겨 이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남북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안 되니까. 근데 당시 사진 보시면 북한 측이 남쪽 배에 옮겨 타는 장면이 딱 포착되죠. 그 다음에 북한 쪽에 배에 있는 장비를 남쪽 배에 옮겨 실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정전적에. 근데 무시하고 북쪽 사람들이 장비 가지고 남쪽에 끌고 가서 막 회의했잖아요. 지도표도 장비 다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 통신할 수 되어 있습니다. 남북간에는. 근데 서로 장소 찾느라고 유엔사를 통하지 않고 남북 서해 쪽에 있는 군사 통신을 직접 썼습니다. 직접 연락해서 직접 만났어요. 유엔사를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9.19 군사합의서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엔사가 난리를 쳤습니다. 야 너희들이 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와서 다음날부터 와가지고 한강하고 막 검사하는 사람들 뒤에 와가지고 막 자기들 규정 따라고 막 강요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꿋꿋이 수로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이게 9.19 군사합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유엔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유엔사를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9.19 군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동안 또하나 형식적으로 봤을 때 9.19 합의가 다른 남북합의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합의서를 수없이 많이 체결했지만 국회 기준 받아가지고 발효돼서 국내 법이 된 남북합의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6.15도 그렇고 4.27 평양 판문점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역사적인 선언인데 합의서인데 국내 법이 안 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입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귀한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수입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유일하게 9.19 군사합의서는요 비준됐습니다. 비준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전자공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공보에서 게시되면 공포됩니다. 공포되게 되면 발효돼가지고 법이 발효돼가지고 국내 법이 됩니다. 2018년 11월달에 국내 법으로 대한민국 전자공보에 발효돼가지고 이 군사합의서 맨 위에 세 줄 문장이 있어요. 남북이 합의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 조건에 따라 몇 날 며칠에 발효한다. 발효 즉시 효과를 발휘한다. 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19 군사는 국내 법이 됐습니다. 지금 국내 법이 됐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4.6.15 선언 폐기하자, 4.17 선언 폐기하자 라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9.19 군사를 깨자라는 말만 해요. 이 말만 했습니다. 6.15나 4.17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통일장관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범법자가 돼서 우리가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지키지 않냐 고소 고발할 수 있어요. 법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한테 지어진 질문을 막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지키자니 도저히 못 지키고 이걸 폐기하자니 법을 깨야 되는 건데요. 법을 정말 억지로 법을 깬다 치더라도 이제 북한은 완전히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태를 되돌리는 걸 의미하는데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9.19 합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이렇게 간을 봅니다. 9.19 군사합의에서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만큼은. 물론 지금 이 불구 군사비서에 대해서 시행 동력이 다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불구 군사비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여러 합의서 중에 하나로 그냥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게 당연하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잘 연구해보자라는 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불구사에서는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놀라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잘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군사 문제승과 비무장 시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 하구가 있고, 그다음에 서해오도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에 따르면 육지, 강, 바다 세 개의 구역을 나눠서 있고, 우리 군사비서에서도 이 세 개의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이제 협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는 비무장지대잖아요. 비무장지대에는 여러분 비무장지대와 군사부에서는 육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과 부정체계에 막저 백령도까지 빨간 점선 이렇게 대한민국 전대에 찍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백령도 앞에까지 군사무에서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NLL이 국방면에 맞춰 군사분계선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 선동에 쏘아 넘어갔습니다. 군사부에서는 육지가 있어요. 정전제 합의된 건 육지만 합의되어 있습니다. 강에 없어요. 바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한강항 같은 경우는요, 군사부에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겨울이 되면 강물이 얼죠. 그러면 사람들이 강 얼음 위로 다닐 수 있죠. 다닐 수 있습니다. 단 남쪽 사람이 북쪽 땅에 발이 디디면 안 돼요. 북쪽 사람이 남쪽 땅에 발이 디디면 안 돼요. 강에서 있는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군사부에서 없으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배가 그리고 전자협정 1조항에도 민간 선박 항해를 개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가 지금도 다닐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70년도 한 번도 배를 띄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바다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육지에는 육지 비무장지대에는 불가비에서 비무장지대에 통화지대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한강하고는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간다. 서해오도는 평화 수역으로 간다. 이 세 개를 합의했습니다. 지역별로 따랐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이 평화지대죠. 그래서 이거 막 정부에 선전할 때 이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합의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 아이디어가 나왔었습니다. 비무장지대 뭘 만들자 하고 평화, 그리고 바로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어받은 겁니다. 그냥 정부에서 이어받은 것을.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을 드디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한잔하고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평화지대가 만들어진 뭐가 어떻게 되거든 막 장밋빛 환상을 막 펼쳐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비무장지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평화지대를 이행을 하면서 비무장지대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 이런 제목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해설위원회를 통해서 발의했고 지금도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이거에 따르면 남쪽에서 이 불구합의를 실행하면서 필요한 법적 준비를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보이지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비무장지대 법을 만들어서 이제 통과되면 그 다음에 한강호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해오도법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인데 이게 여기까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지금 그냥 계속 묵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구하기 자체가 거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작업할 때 조금 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회의하고 안을 만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쯤에 이 전체 과정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복귀해보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한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여러분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군사부서가 남북 간의 합의에 불구하고 계속 지금 유엔사가 개입해가지고 비무장대와 한강하고에 대해서 자기들 관리권을 주장하고 자기들 관할이라고 막 이제 한국 쪽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서해오도는 유엔사의 관할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정적적으로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섬에 대해서 통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없고,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할권이 없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수역을 먼저 유엔사에 간섭받지 않고 남북이 직접 모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잘 되면 그다음에 한강하고가 비무장대보다 더 느슨하니까 한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맨 마지막에 제일 강력한 유엔사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비무장대를 마지막에 뚝 들어가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제일 강한 정책을 했어요. 이건 무조건 안 되죠. 유엔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건드리니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해오도에 좀 주목해서 우리가 뭐 지금 다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온다, 또는 남북 간에 고위군사를 최소한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유엔사 해체되고 하면 다 좋겠지만, 현재 있는 걸 조건으로 유엔사도 있고 미국도 우리한테 좀 시금털털하고 이런 이제 미적지근한 분위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유엔사를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 힘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갈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서 정말 대단한 게 이 서해오도입니다. 서해오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게 장상국, 여기 백령도입니다. 이 장상국과 백령도 사이에 평화수역을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좌표만 안 찍었어요. 남북이 좌표를 찍기로 했는데 아직 좌표를 못 찍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수역을 만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수역에 대해서 이 평화수역을 남북 어민들이 출입하는 출입 절차를 정했습니다. 백령도 용연군에서 오고 백령면에서 오고, 어떻게 이제 들어갔다 나오냐, 그날 당일로 나오는 게 출입이죠. 출입 절차를 통하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출입이 있고 체류가 있고 거주가 있는데, 출입은 보통 당일날 들어갔다 나오는 게 출입입니다. 체류는 몇 날 며칠 들어가서 이제 머무는 거죠. 거주는 아예 머물 뿐 아니라 자기 주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근데 여지껏 남북까지 한 번도 안 해보는 게 뭐냐면, 출입하는 얘기는 그동안 많은 부서에 있었는데, 불부남북 군사교에서는 5일까지는 체류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안에서. 남북어민이 밤새 그냥 어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로 활동하다 보면, 우리가 뭐 남북 간 화폐를 이렇게 쓸 수는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남북 공통 합의가 안 됐으니까 물물교환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북한 어민이 잡은 거 포기하고 우리 어민이 잡은 거 하고, 또는 북한 어민이 잡은 물고기 하고 우리 무슨 뭐 북한 못하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물교환 할 수 있겠죠. 이런 물물교환이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파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파시가 뭔지 아십니까? 그 파도 위에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바지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장터를 만드는 거죠. 남북 간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물무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남쪽에 5명, 북쪽 5명 정도 딱 100평, 한 여러분 요 정도 공간 이제 바지락을 다 띄워놓고 여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절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남쪽, 북쪽 한 5명 정도 이제 짧게 만들어가요. 그럼 이제 거주가 되죠. 거주가 됩니다. 거주하려면 여기 주소지가 생겨요. 그죠? 주소지를 줘야 돼요.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는 주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상세히. 그다음 또 하나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의를 남북 공동 순찰대가 이 평화적 주의를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공동으로 한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들어가는 거죠. 해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남북 해경이 같이 이 주의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한국판 종이의집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용은 뭐 지루한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첫 회 보게 되면, 그 비무장지대 그 JSA, 공동경비구역이 공동경제구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남북 간에 화폐를 찍기한 조폐국이 생깁니다. 그 조폐국을 털기 위해서 남북의 이 범죄자들이 조폐국을 털러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자 남북에서 경찰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남쪽 경찰, 북쪽 경찰을 확인해가지고 그 조폐국을 둘러싸서 이제 포획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를 합의하는 해결하는 과정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남쪽 경찰, 북쪽 경찰이 합의가 될 때는 좋은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엇박자가 날 때가 있죠. 이럴 때 이제 그 드라마 장면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남북 경찰이 엇박자가 나가지고 막 엉뚱한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많이 나오는데, 이 남북 공동 순찰대도 불국선사학에 따르면 남북 공동 순찰대는 각즉 자기 상부의 지휘에 따른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종이집 같은 상태죠. 자기 그 한국 경찰청의 지휘 받고 또 이 내무위원회 지휘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럽연합을 보면요, 유럽연합도 이 경찰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유럽연합을 만들어 놓고 각국 나라가 막 범죄가 발생하는,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나라 경찰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뭘 걸렸냐면 난민들이죠. 유럽으로 막 들어온 난민들 문제가 유럽 경찰청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처음에는 뭐 그냥 이탈리아 경찰, 스페인 경찰이 따로따로 대응했는데, 야 이건 이렇게 해서 대응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럽 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자 해가지고 지금 인터폴을 이용해가지고 유로폴이라고 하는 기관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유로폴이지만 이것처럼 뭐 자기는 프랑스 경찰청, 독일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요. 여기 파견돼 와 있지만, 근데 무슨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변화가 오냐면 9.11 테러가 일어나죠.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 테러 범죄의 명단 이런 걸 각국 경찰이 갖고 있었잖아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 통합시켜가지고 유럽보다 통합시켜요. 그러니까 프랑스 경찰이 갖고 있지 못한 거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독일 경찰이 갖고 있지 못한 걸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권위가 막강해진 겁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경찰력이 총행령 국가 간 기부에서 국가를 뛰어넘는 기부로 발전합니다. 초국가 기부가 돼요. 이게 유럽연합의 상태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럽연합은 경찰청은 이렇게 하나씩 경험을 부족해가면서 국가 기부에서 초국가 기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유럽 검찰청 프로시키터는 그냥 바로 합의해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돈이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수령할 테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초국가를 만들어버리자 하대가지고 유럽경찰청은 이런 시행착오가 정신이 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유럽연합이 초국가 기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국가 간에 합의해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물론 합의를 합니다만 각 대통령이 유럽 이사회에서 만나가지고 뭐 합의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일을 이런 초국가위가 다 알아가고 있어요. 유럽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유럽 각 국가에서 이제 파견한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 처음에 자기 국가의 명령을 받아서 하다가 점점점 유럽 집행위원회가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뭐 무슨 대통령들한테 유럽 이사회에 이제 자기들 중요한 안건 같은 거를 집행위원회가 만들어 올려요. 그럼 대통령들이 뭐 하나씩 결정을 하는 거죠, 대통령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집행위원회가 자꾸 막강해지고 있고, 경찰청이 막강해지고 있고, 유럽 검찰청이 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유럽 연합이잖아요. 연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남북 공동 수사할 때도 이런 과정으로 갈 게 눈에 보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처음 하는 거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텐데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이런 걸 다 겪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1775년도에 처음에 영국하고 전쟁할 때 아직 미국 연방이 아닐 때죠. JFK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13개 주가 아니라 13개 국이었어요. 13개 국이 모여가지고 JFK를 할 때 이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연합회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 연방이 됐죠. 이 JFK 할 때 벌써 군대를 만듭니다. 이때는 그냥 13개 국가 간에 그냥 기부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당장 영국이 전쟁이 되니까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군대를 만들고 군대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가 따로따로 지휘하는 게 안 되고 조지 워싱턴이 그냥 사령관으로서 지휘해버리잖아요. 초국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구 자체가. 이런 기구가 있어야지만이 국가동맹에서 국가연합에서 헌법을 가진 연방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방이라는 것은 미국 연방은 연방 헌법이 있고 주마다 헌법이 다 있어요. 헌법에 다 있습니다. 뉴욕은 뉴욕 헌법이 있고 조지아는 조지아 헌법 따로 있습니다. 그런 연방 헌법에서 테두리 안에서의 헌법이죠.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공동 순찰대라고 하는 것을 지난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까지 한국 정부가 뭘 고민하셨냐면요.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개성공단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범죄가 발생하면 북한 땅이잖아. 북한에서 남한 사람을 기소하고 할 수 없잖아. 남한 사람인데. 또 남쪽에서 북한 영토에 들어가가지고 뭐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남북 양쪽에 애매해지는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이효원 교수 같은 사람이 제안해서 질서 유지대 라고 하는 걸 만들자. 제1방범대 같은 거죠. 이걸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구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행되기 전에 그냥 깨져가지고 나와버렸던 건데 역시 이 평화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범죄 사이에 처음엔 좋은 뜻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국가를 구성할 때는 또 국가의 관계를 구성할 때는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악하고 본질적으로 기회주의고 기만을 할 수 있고 이런 존재라고 하는 존재를 해서 제도를 짜는 게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로 좋은 뜻으로 이런 건 다 서로 이해하겠지라고 만났다가 뭐가 틀어지게 되면 그때 결정적으로 깨져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운영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충분히 이기적일 수 있고 또 이렇게 범죄의 본능이 다 있어 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제도를 짜면 굉장히 촘촘히 제도가 짜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짜지만 어떤 단계에 가서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남북 공동 순찰대가
각국의 국가 간 기구, 남북 간의 국가 간 기구에서 소국가적 기구로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 지위를 갖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 섬 안에서만, 요 바지선 안에서만, 100평짜리 바지선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합의에서 이런 국가 동맹이죠. 국가 동맹 단계. 우리식으로 하면 남북 공동체입니다. 남북 공동체 단계로 쭉 운영되다가 낮은 단계로 운영되다가 초국가 기구가 이제 설정되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런 단계에 이제 연합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소국가 기구가 존재하냐 아니라는 것이 국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국가 동맹이에요. 지금 우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나와 있는 남북연합은 남북연합이 아니라 사실 국가 동맹입니다. 남북 공동체 단계예요. 이건 그럴 수 있죠. 남북 간에 아직 뭐 연합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낮은 단계, 거의 그냥 합의 수준을 합의한 것만으로 14년 정도의 국가 동맹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냥 연방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단일 국가까지 가는 거로 이 부정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유리할 수 있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경험, 미국의 경험, 그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나라의 경험을 쭉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 과정을 겪습니다. 국가간 기구에서 초국가 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6평짜리 가지서들이요.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디에서 떠다니게 되냐면 1968년도에 유럽에 6.8혁명이 막 일어나고 할 때 있었죠. 프랑스 말고에서 그때 유럽을 열광시켰던 두 개의 공화국이 나옵니다. 하나가 이탈리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지만 속초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이탈리아 동부에 있죠. 여기 이제 리밀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 리밀로부터 영해를 벗어나자마자 영해 밖에다가 조르주 루사라고 하는 한 기술자가 지금 정말 100평짜리 바지선을 만들어놓고 국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 장미섬 공화국 해가지고 공화국을 선포하고 국기도 만들고요, 우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장난 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니까 당시 막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그 청년들이 여기 이제 그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의 시민을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시민을 막 시민권 신청하고 이런 해프닝 같은 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재미난 실험 정도로 생각될 수 있었는데 이 조제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을 유엔 회원국 신청을 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게 뭐지? 그래서 분명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 정부에 통보를 합니다. 야 너희들 국빈 같은데 우리한테 지금 국가 신청을 했어, 회원 신청을 했어. 유엔은 국가만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젊은 청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치기를 부려가지고 한 시험장에 잡아가지고 처음에 설득을 합니다. 매수를 합니다. 야 너희들 뭐 빚 있는 사람 빚 갚아주겠다, 영주권 주겠다 해가지고 해서 하니까 이 조류가 더 열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유엔에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EU의 전신 EC 유럽 통일이라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EC가 이제 그 유럽 국가들 간의 이제 관계를 다루는 그런 국가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유럽 평회에 가서 아예 국가 시험을 다시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과거 유럽 EC도 그렇고 그 유럽의 가장 중심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거든요. 근데 EC가 당연히 이탈리아 정부에 통보를 했겠죠. 통보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냐라고 상의한 겁니다. 근데 EC에서는 처음엔 황당하게 생각하다가
국가 성립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영에 바뀌니까 이탈리아 영토가 아니잖아요. 이탈리아 영토 밖에 영토를 새로 만들었어요. 100평짜리.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 이 조르주르시아 친구 5명이 여기 올라 있었거든요. 5명이 국민이 됐어요. 근데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5명이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외무장, 하나는 통일부, 5명이 다 장관을 차지해가지고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성립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처음에는 웃기네 하다가 나중에 혁명적이네 하면서 갑자기 이씨도 이거 모범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씨 핵심부에서 이탈리아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99년도 1년 뒤에 이 성을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드아일랜드 공화국은 1년 만에 폭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H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영해 밖에 있었던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쓰던 그 군사시설을 전부 해가지고 거의 시랜드 공화국, 시랜드까지 들어보셨죠? 시랜드 공화국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가 한번 이름을 장명을 해볼 테니까 이게 그렇다는지 안 해보세요. 율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도국 연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쪽과 북쪽의 영토 안에 있으면 게 부담되겠죠. 근데 이제 남쪽, 북쪽 영토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섬에,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섬에 남북이 실험을 하는 거죠. 연방까지 가서 실험해보는 겁니다. 그런 요소를 지금 불국 군사에서 갖추고 있어요. 이거 그냥 운영을 제대로 굴러가도록 운영만 잘하면 연방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율도국 헌법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헌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요, 호주에는 헌장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2만 명 정도만 되면 그 도시가 헌장 도시로 등록할 수 있어요. 헌법을 가진 도시입니다. 호주 전체 헌법이 연방 헌법이 있고 헌장 도시마다 헌법이 있어요. 100명도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여기 장산 보시는 용영군이 9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쪽 인구가 조금만 이동해 오면 2만 명 정도 충분히 되는 거죠. 인구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낮은 단계 연방, 그 다음에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이 되려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남북이 연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남쪽, 북쪽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통령을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할 수 없으니까 야 남북이 대통령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라고 해가지고 1년은 북쪽 김정은이 하고 또 1년은 남쪽 대통령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쳐요.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만 딱 사례를 들면 군대를 통합하게 됩니다. 연방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한국 국군한테 야 한국 국군 너희들 오늘부로 대통령이 내 명을 받아가지고 연방군에 편입해 이렇게 명령하면 편입해야 되는 게 연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연방은 지금 불가능해요. 지금 당장 불가능한데 그래도 남북 연합에만 멈추게 되면 유럽연합이 지금 유럽연합이 19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선포했는데 유럽연합이 만들어진 한 1년 뒤에 1994년부터 미국의 호바스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 있죠. 철학자가 유럽 헌법을 만들자 라고 하는 주장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논의합니다. 2004년도에 유럽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유럽 헌법이 만들어진 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유럽이 하나의 국가가 돼요. 유럽 연방이 되는 거예요. 2004년에 이미 이걸 했어요. 했고 국민투표까지 했습니다. 그 회원국들이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비준됐습니다. 근데 제일 큰 나라인 프랑스하고 네덜란드는 여기는 조약을 통과시킬 때는 국민투표 해야 되거든요. 국민투표 할 때 안 됐어요. 이 두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전체 비준이 안 돼 있는데 2004년은 벌써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이런 것에 분위기가 누리고 있고 유럽연합은 이미 연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 디폴트가 취해졌는데 유럽연합에 관계에 있으면 유럽 디폴트를 구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유럽연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 디폴트를 구해주잖아요. 연방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거는 모르는데 연합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연합으로 들어가는 단계부터 연방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유럽연합의 아주 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율도국에서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거 만약 재미도 있고 성공한다 그러면 서해오도로 몇 개 섬에 좌표를 찍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한강 하구부터는 이제 유엔사가 이 관련 관할권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강 하구가 시작되는 서해오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만드냐면 굵은 분석에서 따르면 한강 하구를 항행하는 그 선박들에 대한 남북 선박 통행 검사소를 만들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남북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서해는 유엔사가 선지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남북 간에 충분히 물이 익어가지고 발전시키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한강하구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강하구에 유엔사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남쪽 정부 가져와서 남쪽 정부 이양해가지고 한강하구를 한국 정부가 남북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블록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 이제 디얼력은 비무장지대로 가는 겁니다.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걸 어떻게 소유를 해줄 수가 싶은데, 놀랍게도 파주시 공무원이요, 주무관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여러분 그 대성동 마을 아시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이죠. 대성동 마을은 유엔사령부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민이 살지만 한국 주소가 없어요. 한국 주소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판문점, 한국 땅이잖아요? 한국 주소가 없어요. 근데 여기 4개의 면이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살지 않죠. 빙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데 4개의 면이 있어요. 통일촌이라고 여러분 가보셨나요? 파주에? 인통선에 통일촌이라고 하면 통일촌 구내식당이라는 식당 바로 옆에 군내면 출장소라고 하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보통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면사무소가 아니고 출장소라고 하는 이름은 유일하게 그 한 장소만 출장소에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 한국 자치법에 따르면 면사무소는 일개 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한 개 면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5년에 이 법이 바뀌었어요. 없어지는 말이 많아지니까 면사무소는 2개 이상의 면을 가능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파주시 공무원이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그동안은 이 군내 면에서 이 비무장지 안에 4개 면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이 이러니까. 근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1개 면이 2개 이상의 면을 관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파주시가 저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군내 면 출장소에서 군내 면 사무소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행동 살지 않지만 우리 행정권이 여기 들어가 미치게 된 거죠. 물론 유엔사가 막 기업을 하겠죠. 유엔사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 한국 영토고 우리 행정권이 이렇게 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 라고 부딪힐 수라도 있죠. 옛날에는 부딪힐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유엔사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직원도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상 직원이겠죠. 직원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이 바로 평화지대가 들어갈 지역입니다. 평화지대가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파주시 공무원 하나가 미리 입장을 다 깔아놨어요. 이것은 놀랍게도 이런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사비서를 지금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할 때 아니라 미리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요. 잘 해놔가지고 정말 구분사비서를 남북에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합의에 들어갈 때 또 이런 실수를 했죠.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무장지대 같이 상징적으로 뭔가 꼬닥이 나는 걸 이렇게 홍보하려고 안 되는 거 다시 말고 될 만한 것들, 될 만한 것도 남북이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남북 간의 힘을 가지고 유엔사도 설득하는 거죠. 유엔사는 전쟁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설득해서 유엔사를 설득해서 하나씩 우리 것을 가져오게 되면 저는 그 부분사비서가
남북 공동체에서 남북 연합으로, 나중에 남북 연방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만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특별자치도란 말 들어보셨죠?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죠. 이 특별자치도 뭔 줄 아세요? 특별자치도는 그 도의 입법권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제주도 의회가 있잖아요. 제주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작은 국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아니라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특별자치도예요.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데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어요. 보셨죠? 아시죠?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뭐 아주 미약한 수준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중에 입법권을 자치도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면 강원도 쪽에 평화지대가 만약 남북한 생길 때 그 강원도 비문화의 평화지대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같이 도움을 줘야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도 입법권을 활용해서 평화지대를 남북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도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약에서 경기도지사가. 그러면 비무장지대를 끼고 있는 경기도와 강북가 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잘 하려면요. 여태까지 통일과 이 자치 분권이 전혀 별개의 문제였는데 연결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이루어야 되면 불국군사합의서를 우리가 통해서 남북 공동체, 남북연합, 작은 연방을 통해서 작은 연방은 이제 이 조그만 아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강원도까지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데까지가 이제 범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남북 간에 연합과 연방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서 우리가 마치 경전처럼 들고 끝까지 지키고 이걸 시행하면서 지금 다른 함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포기해버리면 피니트가 돼버리는데 이걸 금방 돌려기면 정말 귀중한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한국은 저로부터 통일이 시작됐구나라고 기록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이러다 보니까 운전사 분단도 되게 흥분하고 서가지고 1시간 이상을 강의해 주신 이시호 선생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시상식과 평화 아카데미가 얼마 걸린다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1시간 40분 걸린다고 했죠. 지금 시계에 있으면 보실까요? 1시간 39분입니다. 1분 동안 멘트하면 딱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가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회 관할이 돼서 그런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희망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갖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 율도 국민이 될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나가시기 원합니다. 공지사항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가지가 되겠네요. 한반도 평화기원미사를 교부장 서리 신흥근 신부님이 집전하는데 6월 25일 주일날 10시 30분 사천 성당에서 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 퇴진 서부경남 15기도회를 교구청의 평화위원회 주관으로 6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진주시청 앞에서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이네요. 디프리는 열린사회 희망연대에서 초담에서 준비했습니다. 6호 강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GS25를 만날 겁니다. 그 바로 건너편에 초담이라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친 기도는 서로에 대한 큰 박수로서 오늘 이 시상식과 평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